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설 잘 쉬셨습니까? 정말 잘 쉬셨습니까? 아니면은 빈말이십니까? 살만 찌우다 왔습니다. 오늘 할 차례는 어디죠? 지대론하고 도시공간 구조론 할 차례죠. 맞나요? 지대론과 도시공간 구조론 149쪽 부터죠. 자,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을 조금 더 자세히 하고요. 그 지난주에 거는 간단하게 좀 점검만 해 보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금융론이라고 보면 되겠죠. 금융론은 저당 상환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저당 상환 방법. 자, 요런 주제들이 이게 이제 써졌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어느 정도 내용이 떠오른다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이 됐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이 있고요. 원금 균등 상환이 있고요. 또 뭐가 있었죠? 체증식. 자,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하면은 원리금 균등이고요. 원리금 지불액이 점점 증가하면은 체증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놈은 원리금 지불액이 점점 감소하죠. 그러니까 요걸 체감식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불하는 금액이 제일 많은 게 누구예요? 처음에 지불하는 금액이 제일 많은 게 원금 균등이죠. 그러니까 많이 갚는 만큼 빚을 많이 갚아버렸기 때문에 이자를 다음부터는 덜 내게 되겠죠. 그래서 대출 기간 내내 이자 지불액이 제일 적은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이다. 뭐 이런 거 했어요. 다음에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대출 기간 내내 대출금리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예금금리는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때는 수익성이 약화되고 금리가 내려갈 때는 조기 상환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가 부담하는 방식이고, 이거는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증가시키는 방식이다 이렇게 했죠. 대체로 이제 대출자에게 유리한 방식이 변동금리인데,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증가시키는 정도는 금리 조정 주기가 길수록이에요, 짧을수록이에요? 더 많이 증가시키는 것은 금리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이죠. 짧을수록 더 많이 증가시키는 거죠. 길수록 고정금리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짧을수록 더 많이 증가시킨다.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길어질수록 고정금리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자, 근데 변동금리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그랬죠. 바로 채무 불이행 위험이 더 높습니다. 그게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다음에 이제 저당 유동화 했어요. 자, 저당 유동화에서는 저당 유동화의 개념이 뭐라 그랬죠? 유동화가 뭐라 그랬어요? 현금화라 그랬죠. 뭐를 현금화하는 거예요? 저당 채권을 현금화하는 거죠. 저당 채권은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이죠. 그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은 누가 갖고 있던 거예요? 은행, 1차 금융기관 또는 저당 대출기관이, 저당 대출기관이 갖고 있던 저당 채권을 현금화하는 거죠. 현금화한다는 얘기는 채권을 팔아야 되는 거죠. 자, 채권을 양도하는 겁니다. 이 채권을 사주는 금융기관, 2차 금융기관이죠. 자, 2차 금융기관이 이 채권을 샀기 때문에 이제 누구 것이 됐어요? 2차 금융기관 것이 됐죠. 근데 2차 금융기관은 이걸 사는 과정에서 현금이 1차 금융기관한테 넘어갔으니까 2차 금융기관도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2차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저당 채권 집합을 근거로 해서 뭐를 발행한다? 증권을 발행한다. 이 증권의 이름이 뭐예요? MBS죠. MBS. MBS인데 그 MBS 증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MBS라는 증권은 뭐를 근거로 해서 발행하는 거예요? 저당 채권 집합을 근거로 해서 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M, 주택 저당 채권이죠. M이. 그다음에 B, 그 근거로 해서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securities 증권 해서 MBS, 주택 저당 채권 집합 담보부 증권 이렇게. 자, 근데
돈을 마련하는 거라 그랬어요. 2차 금융기관이 돈이 없어서 돈을 마련하는데 마련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하나는 요거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이 채권 집합을 아예 팔아버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요 채권 집합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증서는 뭐예요? MBB예요. B. 채권형이에요. 채권. 이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긴다 그랬죠. 근데 요걸 아예 팔아버릴 때 발행하는 증서는 MPTS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택자당 채권 집합의 소유권이 투자자에게 넘어가는 것이 바로 MPTS고요. 그 주택자당 채권 집합의 소유권이 발행자에게 그대로 있는 것은 MBB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따른 위험도 함께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 위험이나 또는 조기 상환 위험, 저당 차입자들, 맨 왼쪽에 있는 저당 차입자들이 조기 상환하거나 또는 채무 불이행하거나 하는 위험을 발행자가 갖게 되는 것은 MBB예요. 그대로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모든 위험을 다 투자자에게 넘겨주는 것은 MPTS. 권리도 넘겨주지만 위험도 다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증권이었어요. 발행할 때 발행하는 증권. 다음에 이제 구조했죠. 구조.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 저당 유동화는 몇 차 시장에서 이루어지고요? 2차에 1차요? 2차 저당 시장에서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현금화돼서 증권화되는 것은 2차 시장이에요. 그 2차 시장에서 유동화가 된다는 얘기는 반대 방향으로 현금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주택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이 바로 2차 시장이고요. 공급된 자금이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은 1차 시장. 이렇게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그 반대 방향으로 채권이 형성된다. 이렇게 저당 채권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구조예요. 1차 시장, 2차 시장. 그 다음에 효과. 저당 유동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우리나라는 은행 때문에 도입됐다 그랬죠. 은행들의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도입됐다. 그러면서 유동성 위험은 낮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당 차입자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가주택 소유 기회가 증가한다 했고요. 맨 끝에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발행되니까 그만큼 이 포트폴리오 구성이 좀 더 용이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효과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들을 봤을 때 지금 제가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지를 생각해서 보는 거는 개념, 구조 이렇게 하지만 머릿속에 그 파생되는 내용들이 떠오를 수 있다면 그러면은 이제 공부가 다 된 겁니다. 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 방법이죠. 자금 조달 방법에서 리츠하고 PF 요것만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자, 리츠는 IMF 때 구조조정하는 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조조정하는 회사의 부동산을 매입하기 쉽도록 회사를 만든다 그랬죠. 그 회사가 바로 리츠죠, 리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구조조정 목적의 부동산 투자 회사고요. 그거 말고도 더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법상 부동산 투자 회사는 세 가지. 하나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실체형이죠.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그래서 이 나머지 두 가지는 명목형이죠. 실체형은 상근 임직원과 지점 설치가 가능한데요. 명목형은 상근 임직원이 없고요. 지점도 설치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설립할 때 발기 설립, 인가 설립. 발기 설립이라 그랬어요.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면은 설립될 수 있는 게 발기 설립이야. 인가 설립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설립할 때는. 그래서 일단 설립을 한 후에 영업인가는 받아야 돼요.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해야 이제 영업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설립할 때는 돈이 많이 필요 없다 그랬죠. 설립할 때는 설립자본금이 5억 또는 3억이면 돼요.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도 설립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 자본금은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최저 자본금 70억 또는 50억을 만들면 되는 거죠.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물적 담보나 신용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대출해 준다 그랬죠. 자, 근데 이걸 대출을 해줄 때 금융기관이 사업주한테 바로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회사에 대출해 주기 때문에 혹시라도 프로젝트가 도산됐을 때 법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는 없는 모습이죠.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비소구 금융 하는데, 이 비소구 금융 하는 것은 사업주 입장에서의 큰 장점이죠. 근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험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적용할 때 고리 대출을 해줘. 지금 듣고 있죠? 고리 대출은 제가 딴 데 갔다 오는 분들 계세요. 벌써 10분도 안 됐어요 지금. 고리 대출 해주고요. 또 위험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증이나 어느 정도의 보험을 뭐 가입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제한적 소구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요 대출금이 자기 회사 회계 장부에 기록이 안 되죠. 기록이 안 되는 만큼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부외 금융이라 그랬죠. 그 부외 금융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장점이에요. 그래서 부외 금융에 의해서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 그랬어요.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대출 받기가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입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고리 대출이라는 이제 수익이 크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인데, 다른 특징들은 이제 위험을 줄이는 장치들이 많죠. 그래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회사들한테 나누어서 보증을 이제 나누게 한다거나, 또는 에스크로 계정을 둬서 입출금을 통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위험을 줄이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었어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로 들어가서요. 부동산 개발하면은 일단 뭐 건물 짓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개발이라고 하면 이제 도시 지역 생각하면 되죠. 또 도시 지역, 우리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간 농자할 때 그 도시 지역이 개발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짓고 이렇게 쓰는 건데, 뭐 주거 지역이든 상업 지역이든 공업 지역 이런 게 다 개발이죠. 그러니까 개발이라고 할 때는 건물 짓는 거예요, 건물. 근데 건물 짓기 위해서는 택지를 먼저 조성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택지 조성하는 거와 건물 짓는 거, 이걸 다 포함해서 개발이다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법적으로는 거기에다 더 추가시킨다 그랬죠. 법적으로는 그 두 개 말고도 공작물 설치하는 것도 개발이다 이렇게 해서요. 공작물 설치. 그리고 건물을 건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 짓는 게 이제 건축이지 않습니까? 새로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지어진 거를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개발로 취급을 하는 거죠.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하는 거였죠. 자, 그렇게 이제 개발 개념은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개발에서는 여러 가지 분류들이 많았어요. 거의 대부분이 단어 뜻만 알면 되는 거였어요. 1섹터, 2섹터, 3섹터 이렇게 나누는 것은 1섹터는 정부가 하는 거고요. 공적 주체. 2섹터는 민간, 3섹터는 민관 합동개발. 이제 그 중에서 민간 개발에 여러 가지 분류가 있었죠. 이 용어 구별을 하면 되는 건데, 뭐 자체 개발 사업이 있죠. 자,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자금, 노하우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가 한 사람이 다 조달할 수 있다면은 자체 사업을 하는 거고요.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은 공동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보통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대고요. 개발업자는 자금하고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공동 사업을 할 때는 이 대물 변제형,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그건 뭐예요? 물건으로 주는 거죠. 공사비만큼을. 그다음에 분양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형태는 분양 수익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지급하면 되는 거고요. 등가 교환 방식의 차이점 뭐예요? 그거는 그 토지 가액과 건축비 비율에 따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등가 교환 방식 그거는 이제 비율에 따라 나눈다. 이게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대체로는 다 개발업자가 자금과 노하우를 투입해요. 근데 사업위탁 방식은 어떻습니까? 사업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와 자금을 다 댄다 그랬어요. 그 사업의 노하우만 이제 위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 명의가 토지 소유자 명의로 진행되면서 그 개발업자는 그 노하우 투입에 대한 수수료만 이제 가져가는 방식이죠. 근데 요거하고 이제 구별해야 되는 게 토지 신탁이죠. 그러니까 신탁, 위탁 의미가 비슷한데, 토지 신탁 방식은 형식적으로 소유권이다. 신탁회사에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넘어간 후에 신탁회사가 자금과 노하우를 투입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신탁회사가 다 이제 알아서 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발이 다 완료된 후에 그 투입 자금이나 수수료에 대한 것을 회수한 후에 이제 다시
토지 소유자에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으니까. 근데 요거는 임대형의 경우고요. 분양형의 경우에는 다 분양이 되어버리면은 원 토지 소유자에게는 수익금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신탁 방식이고요. 또 컨소시엄 구성 방식 이런 것도 있었죠. 컨소시엄은 연합법인이라고 그랬어요. 한 회사가 자금을 다 조달하기가 곤란하거나, 그러니까 자금이나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때문에 연합법인을 설립해서 개발하는 게 컨소시엄 구성 개발 방식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민간 개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그 외에 개발의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서 뭐 환지 방식이다, 또는 매수 수용 방식이다, 혼합 방식이다 같이 하는 거, 또 유형 개발, 뭐 무형 개발, 복합 개발 이렇게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있으면 유형,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없으면 무형인데, 그 무형은 주로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또는 변경 이런 것들이 바로 무형 개발이 되는 거죠. 자, 뭐 이런 건 아주 간단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에서 국토의 정비법상 재개발은 일단 보지 마시라 그랬죠. 개정이 됐으니까. 그냥 그 재개발에 수복 재개발과 보전 재개발 요 단어 구별을 하시라 그랬어요. 수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구가 되는 거예요. 복구가 된다는 얘기는 노화된 게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노화된 게 있다는 얘기죠. 근데 노화된 게 거의 대부분이 노화됐다면은 복구시킬 일이 아니라 아예 철거를 해버려야 되죠. 근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노화된 것이 아니라 일부가 노화된 거죠. 그 일부가 노화된 거를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복구시키는 게 수복 재개발이고요. 보전 재개발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상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거는 노화된 것이 없다는 얘기죠. 없으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예방하기 위한 재개발이 보전 재개발이에요. 개량 재개발, 개량은 뭔가를 더 개선시키는 거죠. 또는 확장시키거나 첨가하거나 이런 것들이 개량 재개발이에요. 자, 이런 내용이라든가, 또는 아예부타 근검마, 이제 그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죠. 아예부타 근검, 요거는 이제 순서만 좀 기억을 해 두시라 했고요. 다음에 이제 내용이 좀 있는 게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이에요.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에서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법시비,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해서, 법적 위험은 다시 공법상 위험과 사법상 위험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공법상 위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 이용 규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공법상 위험이 되고요. 사법상 위험은 소유권 관계라 그랬어요. 상민 관계 같은 거. 근데 그 공법상 위험에 대한 대책으로는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사법상 위험은 뭐 뚜렷한 방법은 없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법 12 시장 위험. 시장 하면은 수요 공급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수요 공급과 관련된 위험이 시장 위험. 장사 안 되는 위험이 바로 시장 위험이라 그랬어요. 개발 사업에서 장사 안 되는 거는 분양이 안 되거나 임대가 안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흡수 분석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 공급된 부동산이 지난 1년간 몇 퍼센트 흡수됐는지 보는 것은 흡수율이고요. 공급된 부동산이 100% 흡수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보는 것은 흡수 기간이에요. 흡수 시간. 자, 그래서 흡수 시간은 짧을수록 시장 상황은 괜찮은 거고요. 흡수율은 높을수록 시장 상황이 괜찮습니다. 자, 이런 거를 분석함으로써, 요거는 이제 과거를 분석하는 거지만 궁극적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개발 사업을 할 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시장 위험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음으로써 비용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법 12 이런 거에 대한 대책했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에서는 GCC 타투했죠.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지역 경제 분석은 그 지역의 전반적인 것을 다 살펴본다 그랬죠. 인구라든가 소득, 산업이라든가 고용 상태, 또는 교통체계 이런 것들 GCC 타투했고요. 총량 분석이라고 했어요. 전반적인 거. 그게 지역 경제 분석. 그다음에 시장 분석하면은 수요 공생하라고 그랬잖아 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급 분석이에요. 그다음에 시장성 분석이죠. 시장성. 자, 어떤 물건이 시장성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어떤 구체적인 물건을 놓고 본다 그랬죠. 개발 사업에서 구체적인 물건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짓는 물건이에요. 내가 짓는 그 물건을 보고서 이게 시장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 소리는 그 물건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고
다른 물건에 비해서 괜찮게 판단하는지, 이게 이제 시장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 시장성 분석이에요. 다음에 타당성 분석. 이 위 세 단계를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라 했어요.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에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합니다.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서 경제성 분석에 제공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게 이제 타당성 분석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현금 수지를 측정해야 돼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한 후에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하는데, 여기서는 개발에서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을 주로 적용해요. 왜냐하면 개발 기간이 길기 때문에 금융비용, 이자 비용을 안 따질 수가 없어요. 이자 비용을 따진다는 것은 화폐 시간 가치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 이자 계산한다는 게. 그래서 타당성 분석에서는 순수내 주로 이걸 적용합니다. 순수내. 여기서는 그래서 순영가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내부 수익률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이런 거를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통과가 되면은 수익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수익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거를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다면 그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대안이 뭔지 뽑아내는 최종 결정 내리는 단계가 투자 분석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GCC 다투했어요. 됐나요? 자, 이런 내용 했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이 끝났나요? 이렇게 해서 그 외에 뭐 BTO, BOT 뭐 이런 거 했었죠. 했죠? BTO, BOT. 그럼 이제 영어 단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부동산 관리 했어요. 부동산 관리. 부동산 관리에서는 세 가지 주제예요. 여기서부터는 주로 여기도 뭐 법시비 해서 세 가지 있는데 333이 많아. 333. 부동산 관리에 영역하는 게 있었죠. 부동산 관리에 내용하는 게 있었고요. 부동산 관리에 방식하는 게 있었어요. 부동산 관리 영역에서는 자부시 했어요. 자부시. 자산관리, 부동산관리, 시설관리. 자산관리 이게 범위가 제일 넓죠. 영역이. 에셋 매니지먼트에서 제일 범위가 넓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는 다른 자산은 신경 쓸 필요 없이 그 해당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거고요. 자산관리는. 부동산 관리는 그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시설관리는 시설 유지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범위가 점점 좁혀지는 거예요. 맞나요? 자부시. 그 다음에 여기 요 자체가 세 가지인데 여기 이제 나눠지는 것도 세 가지예요. 부동산 관리 내용이 법경기. 복합 개념에 따라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이렇게요. 법적 관리는 주로 권리 측면의 관리라든가 계약 관리, 예약 관리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적 관리는 수익, 비용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수지 관리라든가 회계 관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술적 관리는 위생, 설비, 보안, 보전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내용들 위주로 이제 구별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자위혼이죠.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자가관리가 가장 전통적인 관리고 혼합관리로 갔다가 위탁관리로 가죠. 여기 이제 장단점을 구별하는 게 주로 출제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제일 많이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요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놈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이 되신 분들만 나머지 임차인 선정 기준이나 임대료 산정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추가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에서도요. 부동산 관리에 이렇게 세 개 주제로 나눠지면서 다시 셋으로 이렇게 나눠졌지 않습니까? 마케팅으로 가서도 몇 가지예요? 세 가지. 마케팅 전략에서 주로 출제되는데 뭐였어요? 시, 고, 관에서 시, 고, 관. 시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고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관은 관계 마케팅 전략. 혹시 이거 안 했나요? 했죠? 지난주 저거 따로 안 보셨습니까? 동영상? 못 보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가 명절이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명절 때 별로 스트레스 안 받은 사람이 저기 있는데,
어디 좋은 데 갔다 왔어요?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부럽습니다. 사실은 남자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았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제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다들 아시죠? 왜 그런지는. 자, 시장 전략 마케팅 전략은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 이렇게 나누어졌죠. 이건 이제 공급자 측면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을 세분해야 되죠. 모든 시장을 다 점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걸 나눌 때 표현이 이래요.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 거예요.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그래서 자신이 타겟으로 삼는 시장 표적을 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P가 포지션이란 뜻인데 차별화로 번역이 되죠. 기존의 그 시장, 내가 타겟으로 심은 시장에 경쟁 제품이 있으면 기존 제품과는 달라야 되니까 차별화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시장을 하다가 기존의 경쟁 제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왔다지 왔다. 시장을 세분하다 보니까 그 경쟁 제품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새로이 내가 시장을 개척하는 거나 다름없죠. 그러면 이제 틈새 시장 완벽하게 이제 점유하는 거죠. 제가요, 사실은 이 공인중개사 이 교재 시장에 제가 독점인 게 있어요. 계산 문제 이 교재, 계산 문제 교재를 아무런 다른 강사들이 출판한 게 없어요. 저만 출판했어요. 독점이에요. 독점.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몰라서 안 사요. 광고를 안 하니까, 홍보를 안 하니까. 아무튼 그래도 본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덕분에 계산 문제가 많이 좋아졌다고. 아무튼 제가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은 2013년인가 4년인가 계산 문제가 11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6, 7문제 이렇게 나오다가 무려 11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계산 문제 비중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해서 이거 교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이제 이 컨셉으로 하면 좋겠냐 해서 제가 컨셉을 잡은 게 이제 벤치마킹한 게 정석이에요. 정석. 수학의 정석. 수학의 정석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공부를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정석은 이제 기본 이론 설명이 돼 있고요. 그 수학적인 설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제가 있고, 그 예제를 연습하도록 밑에 유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제의 밑에 해설이 돼 있고, 유제는 따로, 유제 해설집이 따로 있죠. 근데 이제 그 정도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론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계산 문제집이니까 뭐 기본적인 이론은 설명하더라도 일단 지금까지 출제된 것들을 우리 교재 진도별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예제를 넣고 그 예제에 대한 해설을 상세한 해설을 넣고 또 거기에 대한 유제를 넣은 거죠. 비슷한 문제 숙달시키게 하려고 유제를 넣고 또 거기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문제집에 있는 해설 정도가 아니라 상세하게 그 이퀄을 보면 따라가 보면은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맨 뒤에다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수학까지 가감승제 순서부터 넣어놨어요. 부록에 혹시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수학 다 까먹었을까 막 그 이항하고 뭐 이런 거 분배 법칙하고 이렇게 양변에 똑같은 수 곱하고 뭐 퍼센트 개념이 뭐고 이렇게 불어까지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도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독점 없으니까 독차별화가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타겟을 잡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한 개 차별화해 그냥.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교재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제가 쓴 교재를 보고 자기도 하려면 이제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저보다 뭔가를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이 더 업그레이드를 못 시킬 정도로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거죠. 근데 해놨는지 안 해놨는지는 이제 이 독자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경쟁 제품이 없을 때는 굳이 차별화가 필요 없다는 거죠. 경쟁 제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틈새 시장을 독점을 한 거죠. 아무리 독점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모르는데. 사람들이 몰라. 자, 아무튼 차별을 하는데 이제 네 가지 측면에서 섞어서 차별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격 측면의 차별화, 제품 측면의 차별화, 그다음에 유통 경로 측면의 차별화, 홍보 촉진 측면의 차별화. 자, 이렇게 해서 가격 측면의 차별화, 요거는 이제 뭐 고가, 저가, 뭐 중가 전략 이런 식으로, 제품 측면의 차별화 이런 건 뭐 기존의 제품은 디자인을 중시했다면 뭐 이 제품은 뭐 기능을 중시한다거나 뭐 이런 제품 측면 차별화 있을 거 아니에요. 유통 경로는 뭐 대리점을 한다, 뭐 또는 인터넷 쇼핑몰이다, 또는 뭐 홈쇼핑 뭐 그런 거라, 이렇게 이제 유통 경로. 그다음에 홍보 촉진은 뭐 특별히 뭐 유명 연예인을 쓴다, 아니면 실제 사용한 사람들 쏜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해서 타겟으로 사무시장을 점유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아이다 올리라 그랬죠. AIDA. A, attention, 주목하는 거고요. I, interest, 흥미를 갖고, D, desire, 욕망을 갖고, A, action,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심리적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고객과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라 그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서 접근을 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 전략은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거죠. 자, 지속적 관계를 중시한다. 이거는 일회성 거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브랜드 문제와 관계 있다 그랬죠. 부동산에서는 브랜드 문제와 관계 있다. 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셔서 다시 입지론 했죠. 입지론. 자, 입지론에서도 이제 농업입지, 공업입지, 상업입지 이렇게 농공상 있는데, 요거는 뭐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고요. 위치지대와 겹치는 부분이 있고, 공업입지에서는 한 10분의 2 정도 된다 그랬고요. 상업입지에서 이제 좀 더 많이 출제돼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었죠. 공업입지는 배브의 최소 비용 이론을 소개했어요. 최소 비용 이론. 최소 비용 이론, 비용을 가장 적게 하는 곳에 공장을 지으란 얘기죠. 근데 그 비용 중에 몇 가지 항목이 있었죠. 그 몇 가지 항목, 수송비, 임금, 집적경제 또는 집적력. 자, 이 수송비나 임금은 작을수록 좋겠죠. 근데 집적력 또는 집적경제는 높을수록 좋겠죠. 자, 그 중에서 이 베버라는 사람은 수송비를 제일 강조해서, 수송비에는 원료 수송비도 있고 제품 수송비도 있죠. 그 두 개 수송비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곳에다가 공장을 지으란 얘기예요. 근데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료 수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원료 산지 근처에 공장을 지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원료 지향 입지가 되는 거고요.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품 수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시장 근처에도 공장을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료 지향 입지다, 또는 시장 지향 입지다. 또 제품 수송비나 원료 수송비나 별 차이가 없고, 그리고 이 원료 수송비 비중 자체가 높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아무데나 자리를 잡아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때는 입지 자유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수송비 관점에서 원료 지향 입지, 시장 지향 입지, 또는 입지 자유형 뭐 이런 게 있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도 뭐 시장 지향 입지, 원료 지향 입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제 일단 수송비가 제일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수송비라는 이유 아니고서도, 예를 들어서 원료의 부패가 심한 그런 물건들, 원료의 부패가 심하면은 그 원료가 부패하기 전에 빨리 가공을 해야 되죠. 그럴 때는 그런 것도 수송비와는 다른 이유 때문에 원료 산지에다가 공장을 지어야 돼요. 예를 들어 제주 감귤 주스 공장이 어디 있어야 돼요? 제주도 있어야죠. 그런 원료가 부패가 잘 되니까. 제품이 되면은 잘 부패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품이 부패가 잘 되면은, 원료는 부패가 잘 안 되는데 제품이 부패가 잘 되면은 시장 근처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만들어서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빵 공장 같은 거는 시장 근처에 있어야 돼요. 밀가루 상태에는 잘 부패가 안 되잖아요. 빵으로 만들면 부패가 빨리 되니까 시장 근처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런 것도 이제 원료지향, 시장지향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일단 수송비 관점에서 제일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송비가 늘어나더라도 수송비 하기 전에 임금으로 넘어가기 전에 수송비 관점에서 원료 지수라는 거 했죠.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면 무슨 지향이에요?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그럼 원료 무게가 많이 나간다, 적게 나간다? 많이 나간다. 그럼 뭐야? 원료 지향이에요. 원료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으면 시장 지향, 원료 지수가 1이면 입지 자유형. 요거까지 함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수송비가 좀 늘어나더라도 임금의 크기를 많이 줄일 수 있다면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괜찮다 그랬죠. 이럴 때는 무슨 지향이 되는 거예요? 노동 지향 입지가 되는 거예요. 또는 집정력이 높아서 관련된 업종들, 연관된 업종들이 또는 계열 산업 뭐 이렇게요. 이렇게 한데 모여 있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집적 지향 입지 뭐 이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공업 입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상업 입지에서 크리스탈르의 중심지 이론 했어요. 중심지 이론. 중심지 이론에서는 중심지 성립 조건 이런 거 있죠.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 사이에서 누가 더 커야 돼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되죠. 더 커야 되고요. 그리고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이 중심지 형성 과정.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무슨 형태예요?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정육각형 형태죠. 요거는 이제 다수 중심지의 경우에는 정육각형이고요. 중심지가 한 개밖에 없을 때는 원형이 되죠. 원형. 맞나요? 자, 요런 내용들 했고요. 다음에 레일리 이론 넘어왔어요. 레일리. 자, 레일리. 자, 레일리는 뉴턴의 만유인력법칙. 자, 지금 제가 외국 사람 이름도 별로 안 쓰죠. 외국 사람 이름 별로 안 써요. 여기 뭐 크리스탈레 중심지 이론, 베버의 최소병, 그냥 중심지 이론의 내용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좀 이름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레일리라는 사람하고 허프라는 사람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은 뉴턴의 만유인력법칙을 그대로 따온 거라 그랬죠. 그래서 공식이 뭐예요? 상거래 흡인력 또는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크기 또는 인구에는 비례한다 그랬죠. 자,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크기에는 비례한다. 이 소리가 뭐예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당기는 힘은 줄어들고 크기가 커지면은 당기는 힘은 커지고 이런데, 자, 여기 제곱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거리가 2배로 멀어질 때 당기는 힘이 반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요게 2배가 돼버리면, 거리가 2배가 되면, 요 제곱이 없으면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2배가 되면은 요걸 2배를 제곱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4가 돼요, 4. 그러니까 당기는 힘이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포의 위치가 지금 있는 위치보다 2배로 멀어지면 사람들이 발길을 반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4분의 1로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규모를 반으로 줄일 때에는 그냥 반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보다는 뭐가 영향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거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자연 법칙인데, 물리 법칙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권에 적용했을 때도 그럴듯하다라는 거죠. 그럴듯하다. 그게 이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죠. 그래서 이 두 중심지 사이에 경계가 되는 지점 같은 거 계산할 때도 뭐를 적용한다고요?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작은 도시와 큰 도시가 있으면 그 경계는 작은 도시 가까이, 큰 도시 가까이. 작은 도시 가까이라 그랬죠.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큰 도시가 당기는 힘이 크다라고 해서 큰 도시 가까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상권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작은 도시 상권 범위하고 큰 도시 상권 범위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당연히 경계는 어디? 작은 도시 가까이 있다 이렇게 해요. 자칫 잘못해서 실수해서 틀릴 수 있어요. 작은 도시 가까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경계를 구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예를 들어 10만이다. 여기가 90만이다. 자, 이 경계보다 왼쪽은 누가 당기는 힘이 더 커요? A가 당기는 힘이 더 크죠. 경계 오른쪽은 누가 당기는 힘이 더 커요? B가 당기는 힘이 더 크죠. 그러니까 경계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구매하러 가는 거고 경계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A로 구매하러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가 40km라고 해볼게요. 40km. 여기 이제 10만의 소도시 하고요. 10만 인구의 소도시. 90만 인구의 대도시예요. 자, 이랬을 때 이 경계가 되는 지점이 분명히 반보다는 왼쪽일 텐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것도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걸 일단 모르니까 뭐라고 해요? 일단 A라고 하고 이거를 B라고 하자고요. 자, 그러면 경계 지점에서는 A가 당기는 힘과 B가 당기는 힘이 같을 거 아니에요. 경계 지점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공식을 몰라도. 우리 교재에는 공식도 있어요. 근데 공식을 몰라도 요 A, B의 크기를 알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A라는 도시가 당기는 힘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A가 당기는 힘. 이걸 아직 모르지만 이걸 숫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A까지의 거리의 제곱분의 A 도시의 크기, 인구를 쓰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A, B를 쓰지만 나중에 그 A, B 몰라도 풀 수 있어요.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자, 일단 나타내 보자고요. A의 제곱분의 10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B가 당기는 힘은 B의 제곱분의 90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B가 당기는 힘이라고요. 자, 근데 경계 지점에서 계산한 거잖아요, 지금. 경계 지점에서부터 A 거리, 경계 지점에서 B 거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이나 이 힘이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고요. 자, 이 숫자가 같은 숫자가 되려면 지금 분자가 몇 대 몇이에요? 분자가 1대 9란 말이에요. 그럼 분모도 몇 대 몇이라 해야 돼요? 분모도 1대 9라야 돼요. 근데 분모가 뭐로 돼 있어요, 지금? A제곱 대 B제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1이 돼야 되고 A는 B는 제곱해서 9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A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 1이 돼야 되고 B 자리에는 3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A 대 B가 필요한 거예요. A 대 B가. 그죠? 그러면 A 대 B가 1대 3이라는 얘기는 총 몇 등분 하라는 얘기예요? 총 4등분 하라는 얘기는 40km를 10km 해서 여기에 한 칸 놓고 여기에 3칸 놓으라는 1대 3. 그러니까 A로부터는 10km 지점, B로부터는 30km 지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아시게 됐잖아요. 아, 이런 형태로 나와서 경계를 묻는다면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게 이게 몇 대 몇인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숫자를 반드시 이런 제곱수로 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제곱수로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곱해서 9가 돼야 되고 제곱해서 1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에 1대 3 이런 식으로는 출제 못해요. 1대 3 이렇게 하면은 루트 3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루트 3이 나오는 거는 그거는 시험에 우리 시험에는 범위를 벗어난다 보면 돼요.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한 거예요. 루트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10대 90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게 40대 90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40대 90 이렇게 하면은 4대 9니까 2대 3 이렇게 되는 거죠. 2대 3이면 총 몇 등분해서 5등분을 해서 2칸은 왼쪽, 3칸은 오른쪽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그것만 잘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식을 안 외워도 돼요. 그게 우리 교재의 공식이 몇 쪽이 있죠? 136쪽에 137쪽에 루트 나오는 공식 있죠? 137쪽에 그 컨버스의 공식 나오지 않습니까? 컨버스의 수정, 순매, 인력, 이론. 그 공식은 몰라도 된다고요.
근데 왜 써놨을까요? 이거 없으면 너무 없어 보일까봐. 그래서 써놓은 거고, 너무 색이 없어 보일까봐 좀 써놓은 거고, 이 공식은 몰라도 이렇게 다 풀 수 있다고요. 몇 대 몇이라는 것으로. 거기에 숫자 집어넣어서도 풀 수 있어요. 여기 아까 이거 이런 숫자 집어넣어서도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공식을 몰라도 관계는 없다 이 말이에요. 대신 이 공식은 반드시 외워야 되죠. 됐나요? 이 공식은 외워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컨버스까지 사실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허프하고 비교를 좀 지난주에 했는 내용을 허프하고 비교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레일리라는 사람은 저 중심지를 위주로 봤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숲을 내려다볼 때, 숲에서 볼 때 이렇게 관찰하는 모습. 그러니까 중심지가 주변 고객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거시적 관점에서 봤어요. 근데 허프라는 사람은 그 숲 아래 내려앉아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듯이 미시적 분석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레일리라는 사람은 그 장애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그대로 사용했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우주 전체에 저항 물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장애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뭐를 고려했어요? 장애 요인을 고려했죠. 장애 요인을 고려해서, 그래서 어떤 형태로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가 마찰계수나 마찰계수 또는 시간거리, 이런 말이 나온다. 시간거리. 이렇게. 다음에 이 레일리는 두 중심지 사이에서만 따졌어요. 두 중심지. 근데 허프는 다수 중심지에도 적용한다 그랬죠. 중심지가 여러 개 생겨도 관계없어요. 여기서는 중심지 한 개 더 생겨도 사람이 저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계산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여기는 결정론적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결정론적 관점. 이거는 확률론적이라고 그랬죠. 이게 뭔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게 여기 레일리는 이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A로만 가는 거고요. 이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B로 가는데, 허프는 그렇게 보지 않고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50번 50%, 이쪽으로 50% 이렇게 간다고 보는 거예요.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근데 이건 약간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는 게 한 60% 된다면 이쪽으로도 한 40%는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다고 100% 이쪽으로 가는 게 결정된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본 사람이 허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많이 발전시킨 사람이 허프라는 사람이에요. 됐나요?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138쪽에 있는 공간 균배 원리와 점포의 분류. 자, 여기서는 그 공간 균배 원리에서는 결론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이 결론조차도 사실 10분의 0이에요. 결론조차도 10분의 0인데, 그러니까 10분의 0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다른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그 139쪽에 있는 공간 균배 원리에 따른 입지 유형별 점포 있죠. 그곳의 뜻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심성, 집재성, 국부적 집중성, 산재성하고 또 전문품점, 선매품점, 편의품점 이렇게 넘어가죠. 자, 거기에서는 집심성 점포든 다른 거든 전부 다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 예가 있거든요. B 내려가면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들은 중요도가 낮아요. 그 이유는 이 이론이 나온 것은 벌써 60, 70년 전이에요. 60, 70년 전에 이런 구체적인 점포의 형태와 현대의 어떤 이런 점포의 특성이 딱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례들을 보시더라도 이거는 그렇겠네 라고 납득이 되는 것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 굳이 안 봐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출제하는 사람들도 다 생각을 하고 출제할 거 아니에요. 60, 70년 전에 나왔던 거를 그 사례를 그대로 지금 현대 시장에 적용한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 집심성 점포의 키워드는 뭐겠어요?
집심성 점포의 키워드는 중심이에요.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집재성 점포는 모여 있어야, 이게. 중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집재는.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국부적 중심지익의 키워드죠. 산재성 점포는 분산이 키워드죠. 자, 이렇게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전문품점은 키워드가 첫 번째 줄 끝에 있어요.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예요.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그 다음에 선매품점은 키워드가 비교후입니다. 비교후. 그래서 선매품점은 뭐하고 위에 가면 뭐하고 연결되는가 하면은 집재성과 연결이 돼요. 집재성. 그래서 전문품점은 뭐하고 연결되고요? 집심성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집집국산, 전선편 이렇게 하는데 산재성 점포는 편의점과 연결이 돼요. 됐나요? 넘어가면 편의품점 있죠? 편의품점은 이제 산재성 점포와 연결이 됩니다. 상권 획정 방법은 이거는 일단 참고라고 적어두세요. 뭐 중요도가 조금은 이제 낮으니까 한번 이제 언급은 됐는데 정답 지문으로 등장한 것은 아니니까요. 일단 참고해 두세요. 됐죠? 자, 이렇게 하고요. 좀 쉬고 이제 뒤에 있는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